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정자증 아빠의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아내가 낳아준 두 아이, 그리고 곧 태어날 셋째. 그는 누구보다 행복한 아빠이자 든든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검사 결과,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불러왔던 아빠라는 이름은 전부 거짓이었던 걸까요?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우라고 합니다. 올해 41살이고 대기업에서 인사팀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들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살아온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평범하지만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아내보다 먼저 부엌으로 향해 아이들 아침밥을 준비하는 게 제 일상이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준혁이와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딸 서연이가 잠에서 깨어 식탁에 앉으면 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준혁아, 서연아, 아빠가 만든 계란말이 맛있지? 오늘도 학교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와. 그런 아침 풍경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와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거든요. 아내 소연 씨는 피아노 강사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개인 레슨도 하고 동네 피아노 학원에도 나가면서 나름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건 셋째를 임신해서 지금 6개월 차라는 것이었죠.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올해로 10년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젊었을 때는 사법고시를 준비했었습니다. 20대 후반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게 됐어요. 그때가 참 힘들었습니다. 꿈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연 씨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내 인생의 진짜 목표는 이거구나 싶었어요. 가족만큼은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웃분들이나 직장 동료들도 저희 가족을 보면서 자주 부러워했어요. 현우 씨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아이들도 이쁘고 부인도 얌전하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은근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소연 씨가 집안일을 잘해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뭔가 작은 균열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준혁이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혁이가 음악적 재능은 확실히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격이 참 독특하네요. 아버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 순간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이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부모와 다른 성향을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왜 그때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았을까요? 그리고 요즘 들어 아내의 스케줄이 조금 바뀐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레슨을 주로 했는데 최근에는 학부모 상담이 있다면서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특히 목요일마다 그런 일이 잦았어요. 처음엔 학원 일이 늘어난 모양이구나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날따라 화장을 조금 더 진하게 하고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서연이가 천진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엄마는 목요일마다 맨날 예쁘게 화장하고 나가네.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의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하고 그냥 넘기기에는 뭔가 찜찜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게 원래 이런 작은 변화들이 있는 거라고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 약간씩 엇갈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우리 가족을 믿었습니다. 준혁이와 서연이는 정말 제 자랑이었고, 소연 씨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실한 아내이자 어머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 아침밥을 차려주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제가 원했던 삶이었고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이미 무언가 잘못된 신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저는 그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아내 소연 씨의 생활 패턴 변화였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소연 씨는 주로 집에서 피아노 개인 레슨을 해왔거든요. 우리 집 거실 한쪽에 업라이트 피아노를 놓고 동네 아이들이 와서 레슨을 받곤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니까 아이들도 돌볼 수 있고 무엇보다 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소연 씨가 요즘 학부모들이 상담을 많이 원한다면서 밖으로 나가는 일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나더니 주 23회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목요일은 거의 빠짐없이 나갔어요. 여보, 오늘도 상담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아이들 저녁은 미리 준비해 놨으니까 데워서 먹이면 돼.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엔 소연 씨가 일에 욕심이 생겼나 보다. 좋은 일이네 생각했어요. 사실 셋째 임신으로 경제적 부담도 늘어날 텐데 소연 씨가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모습이 고맙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이라는 게 보통 학원이나 카페에서 하는 건데 소연 씨는 항상 강남 쪽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우리 집은 분당인데 굳이 강남까지 가서 상담을 해야 하나 싶었죠. 그리고 상담 시간도 너무 길었어요. 오후 2시쯤 나가서 저녁 7시, 8시에야 들어오곤 했으니까요. 더 이상한 건 그날따라 소연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화장하고 편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목요일만큼은 확실히 달랐어요. 파운데이션도 더 꼼꼼히 바르고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한 색으로 발랐죠. 옷도 좀 더 신경 써서 입고 나갔고요. 서연이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엄마는 목요일마다 맨날 예쁘게 화장하잖아. 나도 엄마처럼 예쁘게 화장하고 싶어. 그 순간 제 가슴이 조금 답답했습니다. 아이 눈에도 보일 정도로 차이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작 소연 씨에게 물어보면 별다른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학부모들 만나는 건데 너무 대충 나갈 수는 없잖아 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캐묻기가 뭐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생겼어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저희 팀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회식을 하는데 그날따라 술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평소보다 분위기도 자유로웠고 다들 사적인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보다 2살 어린 김대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장님,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말씀하신 거 생각나네요. 무정자증이라고 하셨던 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애가 둘이잖아요? 정말 기적이네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얘기였거든요. 군 복무 시절 제가 정말 친한 동기들에게만 털어놓았던 이야기였어요. 당시 건강검진에서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25살 청년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하지만 당시 의사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 수술적 방법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말을 했었어요. 저는 그 희미한 가능성에 매달려서 결혼을 결심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소연 씨가 결혼 직후에 임신을 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하늘에 감사했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구나 싶었죠.
김 대리의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 감사한 일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큰 파문이 일었어요. 그동안 잊고 지내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25살의 제가 과연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당시 의사의 말도 명확하지 않았고, 저 역시 너무 절망적이어서 정확한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옆에 누운 소연 씨를 바라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임신 6개월 차인 소연 씨의 배를 보니 한편으로는 고맙고 사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나는 정말 이 아이들의 아버지일까? 아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긴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소연 씨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거였죠. 목요일마다 나가는 패턴, 평소와 다른 화장과 옷차림, 그리고 돌아와서의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 모든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의심들이 그냥 제 오해이기를 바랐습니다. 가족에 대한 믿음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식 이후로 무정자증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계속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정말 치료가 되어서 가능했던 건 아닐까? 이런 희망적인 생각들로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어요. 결국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봐야겠다고. 더 이상 이런 불안한 상태로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마침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이 있어서 그때 비뇨기과 상담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검진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비뇨기과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젊은 의사 선생님이 제 차트를 보더니 정중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0년 전 군 복무 시절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치료 가능성에 대해 애매하게 들었다고. 그런데 지금 아이가 둘이나 있어서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자세히 보시더니 추가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환자분은 선천적 무정자증입니다. 완전히 정자가 생산되지 않는 상태이고 이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동일합니다. 의사의 말은 너무나 단호했어요. 그럼 자연 임신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연 임신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병원 진료실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기적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준혁이와 서연이 그리고 소연 씨 뱃속의 셋째까지. 도대체 누구 아이인 걸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도 주변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그럼 내 아이들은 누구 아이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소연 씨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아이들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가짜로 보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일상을 보내려고 했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소연 씨의 목요일 외출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이제는 학부모 상담이라는 말이 완전한 거짓말로 들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소연 씨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온 제가
거실 소파 위에 놓인 소연 씨의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평상시라면 절대 보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손이 갔어요.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는데 발신자는 민수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했어요. 민수라면 제 회사 후배인 정민수 대리 말인가요? 하지만 이름이 흔해서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요일 3시 늘 그 카페에서 보자. 현우 형은 모르지?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수가 제 후배 정민수가 맞다면, 그리고 이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정민수는 저보다 5살 어린 후배로 제가 정말 아끼는 직원 중 하나였습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성격도 좋아서 회사에서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자주 만나는 사이였어요. 집에도 몇 번 초대한 적이 있고 아이들도 민수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랐거든요. 특히 준혁이가 민수를 정말 좋아했어요. 민수가 집에 올 때마다 준혁이는 신나서 매달렸고 민수도 준혁이를 정말 예뻐해 주었죠. 당시에는 후배가 내 아들을 이렇게 좋아해 주니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소연 씨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상황이 악몽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 소연 씨의 목요일 외출, 그리고 민수와의 은밀한 만남까지. 더 충격적인 건 제가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하면서 발견한 사실들이었어요. 준혁이가 태어난 시기를 자세히 계산해 보니 제가 해외 연수를 다녀온 직후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당시 회사에서 3개월간 싱가포르 연수를 갔다 온 뒤 소연 씨가 임신했다고 기뻐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소연 씨는 여보, 우리 혼전 임신인가 봐. 부끄럽지만 너무 기뻐라고 말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뻤거든요. 무정자증이라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았던 제가 정말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3개월 동안 집에 없었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했을까요? 더구나 정확한 임신 시기를 계산해보면 제가 연수를 떠나기 전도 아니고 돌아온 후도 아닌 딱 연수 기간 중이었어요. 이런 사실들이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가족이 모두 거짓으로 이루어진 건 아닐까요? 준혁이와 서연이가 정말 제 아이일까요? 그리고 지금 소연 씨 뱃속의 셋째는 또 누구 아이일까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이 모든 상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저는 매일 연기하며 살아야 했거든요.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아빠로, 아내 앞에서는 사랑하는 남편으로 행동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인생의 의미와 가치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기분이었어요. 소연 씨의 휴대폰에서 그 메시지를 본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의심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교차했어요. 무엇보다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결심을 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야겠다고.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참했지만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강남에 있는 한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중년의 탐정이 저를 맞아주었는데 제 사정을 설명하니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마 이런 의뢰를 많이 받아봤나 봅니다. 부인의 행적을 추적해달라는 건가요? 네, 특히 매주 목요일 오후 행동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와 만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해 주세요. 탐정은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어요.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 돈이 문제일까요? 저는 탐정에게 의뢰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평상시처럼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소연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목요일이 되면 더욱 예민해졌어요. 소연 씨가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시면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정말 최악의 상황일까 봐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거든요. 탐정 사무실에 도착해서 들은 내용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습니다. 탐정은 사진들과 함께 자세한 보고서를 제시했어요. 부인께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경 강남역 근처의 카페 로망이라는 곳에서 한 남성과 만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녹음하지 못했지만 분위기상 연인 관계로 보입니다. 탐정이 보여준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정말로 제 후배인 정민수였어요. 소연 씨와 마주 앉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손을 마주잡고 있는 모습, 심지어 포옹하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얘기였어요. 탐정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 둘의 만남이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주변 카페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이 두 분은 최소 2년 이상 정기적으로 만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차 빈도가 늘어나서 지금은 매주 만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2년 이상이라고요? 그럼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이런 관계였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더 오래전부터였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탐정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할 수 있나요?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난 게 9년 전인데 탐정은 그건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했지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추가 조사를 의뢰하고 며칠 더 기다렸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정민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저희 집에 자주 왔는지, 소연 씨와는 언제부터 안면이 있었는지, 아이들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생각해보니 민수가 저희 집에 처음 온 건 제가 부장으로 승진한 직후였어요. 그때가 3년 전쯤인데 승진 축하 겸 집에 초대했던 거였죠. 그런데 그 이후로 민수는 다른 후배들에 비해 유난히 자주 저희 집에 왔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는 물론이고 별다른 이유 없이도 종종 놀러 왔거든요. 당시에는 후배가 나를 잘 따르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이상했어요. 특히 준혁이와 서연이에게 선물을 사주는 일이 너무 잦았거든요. 아이들 생일이 아닌데도 장난감이나 옷을 사다 주고 심지어 학용품까지 챙겨주곤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준혁이가 민수를 정말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저보다도 민수를 더 따르는 것 같을 때가 많았거든요. 민수 삼촌이 언제 와? 민수 삼촌하고 놀고 싶어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또 하나 기억나는 건 민수가 준혁이를 안고 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단순히 어른이 아이를 예뻐하는 것과는 다른 뭔가 각별한 애정이 느껴졌거든요. 당시에는 민수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며칠 후 탐정에게서 추가 조사 결과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조사 결과 부인과 정민수 씨의 관계는 최소 10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첫째 아드님이 태어나기 전부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전부터라고요? 그럼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였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신혼 초기부터였을까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지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준혁이와 서연이, 그리고 지금 소연 씨 뱃속의 셋째까지.
모두 민수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탐정사무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소연 씨와 민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후배가 저를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민수는 제 앞에서 항상 존경한다고 고맙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는 제 아내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심지어 제 집에 와서 자신의 아이들과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고. 진실을 직면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탐정의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저는 며칠간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감정적으로 당장 소연 씨와 민수를 추궁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신중해야 했어요. 결국 저는 민수부터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그에게서 진실을 들어야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면 술 한잔 할까? 요즘 스트레스가 좀 쌓여서 말이야. 민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기꺼이 응했습니다. 네, 형. 좋죠. 어디서 만날까요? 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조용한 술집을 골랐어요. 강남의 한 골목에 있는 작은 호프집이었는데 거기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도착했을 때 저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지만 뭔가 어색한 기색도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제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처음에는 평범한 회사 얘기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업무 진행 상황이나 동료들 이야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민수도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술이 몇 잔 들어간 후 저는 서서히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뭔가 바쁜 일이 있는 것 같던데 목요일마다 일찍 퇴근하는 것 같더라.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했죠. 아, 그냥 개인적인 약속이 좀 있어서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겼어? 그래서 그렇게 정장 차림으로 나가는 거야? 민수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형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친구들 만나는 거야? 사진을 본 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형, 이건 오해예요, 그냥. 오해? 민수야,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카페 직원들 증언도 다 있어. 2년 넘게 매주 만났다고 하던데. 그제야 민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그리고 내 아이들은 정말 내 아이야? 민수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결국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형, 준혁이와 서연이 둘 다 제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연 씨와는 형이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어요. 하지만 소연 씨가 형과 결혼하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뭐라고? 결혼 전부터? 네, 하지만 형이 연수 가셨을 때 소연 씨가 연락했어요. 외롭다고. 그래서 한 번만 만났는데 그때 준혁이를 가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현기증이 났어요. 그럼 제가 연수 다녀온 사이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임신한 거였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혼전 임신이라고 둘러댔던 거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분노를 참으려고 했어요. 제가 해외 연수를 갈 때마다 집에 남은 아내와 후배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소연이가 임신한 셋째는?
민수는 고개를 더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것도 제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민수를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공공장소였고 무엇보다 이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물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배신한 거야? 난 널 정말 친동생처럼 아꼈는데.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형. 처음에는 정말 한 번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연 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제 피를 나눈 아이들이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야?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집에 와서 자기 아이들과 놀면서. 형, 정말 죄송해요. 그만두려고 몇 번 시도했어요. 하지만 소연이가 소연 씨가 형한테는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형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 만약 진실을 말하면 형이 견디지 못할 거라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소연 씨가 제 무정자증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민수와의 관계를 정당화했다는 것. 심지어 제가 아버지로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소연 씨와 대화하는 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소연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소연아, 나 다 알아. 소연 씨는 처음에 모른 척했지만 제가 사진들을 보여주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그런데 소연 씨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 다 사실이야. 그런데 뭐 어때? 당신은 애도 못 낳으면서 10년 동안 아빠 노릇했잖아. 행복했지 않아? 저는 그 순간 정말 경악했어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행복했다고? 그렇잖아. 나와 민수가 없었다면 당신은 평생 아이도 없이 살아야 했을 거야. 우리 덕분에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 소연 씨는 심지어 자신들이 저에게 도움을 준 거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제가 무정자증이니까 어차피 자연 임신은 불가능했고 자신들이 아이들을 만들어줘서 제가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는 논리였어요. 그리고 셋째도 민수 아이야. 이미 6개월인데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정말 절망했어요. 제가 사랑했던 아내가 이렇게 뻔뻔할 줄은 몰랐거든요. 잘못했다고 사과하거나 용서를 빌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옳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소연 씨를 보면서 지난 10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족이 알고 보니 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준혁이와 서연이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저는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배신의 상처가 떠오를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수에 대한 분노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아꼈던 후배가 10년 동안 제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 저를 형이라고 부르고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제 가정을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짓된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을 찾아서 이 모든 걸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소연 씨와의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 저는 며칠간 정말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고 모른 척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제 자존심도 제 인생도 이렇게 망가진 채로 둘 수는 없었거든요. 우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가정법원 근처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이런 경우 친생 부인의 소와 함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DNA 검사를 통해 아이들과 제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했어요.
그리고 소연 씨와 민수의 불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수집해야 했고요. 다행히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이 충분했고 민수도 이미 모든 걸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승산은 있어 보였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걸 맡기고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힘든 건 아이들 문제였어요. 준혁이와 서연이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준혁이는 아빠, 왜 민수 삼촌이 안 와? 언제 민수 삼촌 볼 수 있어?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자주 보던 민수 삼촌이 갑자기 오지 않으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서 회사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제가 모두 같은 회사에 다니니까 숨길 수도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지만 결국 인사팀에서 알게 됐어요. 민수는 회사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직장 상사의 가정을 파괴한 것은 명백한 징계 사유였거든요. 저도 인사팀 부장으로서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어요. 결국 민수는 의원 면직 처리됐고 저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죠. 20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의 입지도 크게 흔들렸어요. 한편 DNA 검사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준혁이와 서연이 모두 재와는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그 결과를 받아든 순간 마지막 희망까지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소연 씨의 태도였어요. 법정에서도 여전히 당당했거든요. 심지어 변호사를 통해 남편이 무정자증인 상황에서 아이를 갖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까지 펼쳤어요. 하지만 법원은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관계에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무엇보다 저 몰래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서 제가 친아버지인 것처럼 속인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였어요. 민수도 처음에는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결국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법정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더 이상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준혁이와 서연이는 엄마 아빠가 왜 자꾸 싸우는지, 왜 법원에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소연 씨 배가 점점 불러오는 상황에서 가정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됐어요. 결국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친생 부인의 손은 인용됐고 소연 씨와 민수에게는 각각 거액의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졌어요. 저는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판결 후 소연 씨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임신한 몸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민수는 판결 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파탄이 났거든요. 들리는 말로는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아이들 양육권 문제였어요. 법적으로는 제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게 확정됐지만 지난 9년간 아버지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결국 아이들은 소연 씨가 키우기로 했어요. 제가 양육비를 지원할 의무도 없어졌고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쉽게 정리되지 않더라고요. 준혁이와 서연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 어디 가는 거야? 언제 다시 와? 준혁이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9살 아이에게 너는 내 아이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아빠가 일 때문에 잠깐 멀리 가는 거야.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만 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서 저는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집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어요.
회사에서의 입지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은 계속해야 했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20년 가까이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집에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후회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은 게 있어요. 비록 제가 속았고 배신당했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이 끝난 건 아니라는 것. 41살이면 아직 새로 시작하기에 늦지 않은 나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으로 가득 찬 가족보다는 혼자지만 진실한 삶이 더 낫다는 걸 알게 됐어요. 10년간 제가 믿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준혁이와 서연이가 생각나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 아이들도 자신들만의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믿어요. 제가 비록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9년간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이 제게는 힘들지만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진실을 마주하는 건 고통스럽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누구도 속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속지 않는 진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이 모든 고통을 겪고 나서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거짓된 행복보다는 진실한 현실이 더 가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